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탑 CEO들 모시고 강연을 하니까 이 말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이론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다 버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이 강요됐던 네 나라가 있는데 네 나라 중에 우리만 지금 분단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꼭 7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단을 극복한 게 89년에 독일과 예멘이 했는데요.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89년, 88년에 제가 초선 의원이 되는데 89년 2월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기사당이라고 이 독일 중앙 정치 부대는 기민당하고 사민당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에른 뮌헨주에서만 활동하는 기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우파 정당인데 그 정당은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활동하고 그 대신 기민당은 바이에른 뮌헨주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주에서 뽑히는 연방 의원은 이제 본에서 그 당시 본에서 기민당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의 싱크탱크가 한스 사이델 재단입니다. 한스 사이델 재단. 기민당은 아데나워 재단, 아데나워 스티프통, 그리고 이제 이 사민당은 프리드리 에버트 스티프통 그렇게 있는데 한스 사이델 재단 초청으로 제가 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주가 동서로 국경의 약 3분의 2가 바이에른 뮌헨주를 지나가고 있어서 통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통일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게 내독성입니다. 내독성. 간부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89년 2월이면 이미 89년 1월부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이런 곳에서 반체제 시위가 계속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서독의 지도자들은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대화한 내용을 다 소개하기 어려운데 미국이나 소련이 망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89년 11월 8일 날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동서 또 국경선에는 경계선에는 철조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오면 동독에서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저 헝가리나 체코나 이쪽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경을 개방해버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 서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독 정부가
무제한으로 헝가리나 체코 쪽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들을 무제한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한 번에 겐셔 외무장관이 가가지고 7,000명을 특별 열차편으로 데려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한 100만 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북한이 지금 주민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더 됐죠. 예, 탈출을 압록강 두만강을 지금 휴전선은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가끔 배 타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탈출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이상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체제가 이미 균열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지진이 날 때 야생 동물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이미 탈출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랐지만 대체로 탈북 동포들을 수용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한 30만 명 넘게 탈출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일부는 잡혀가가지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친구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 너무하지 않느냐. 중국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고 이제는 UN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이고 중국에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 탈출을 그냥 했겠느냐. 그 체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난민인데 어떻게 되돌려 보내면 죽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되돌려 보내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탈북한 사람들 희망대로 한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압록강 두만강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전부 다 해봐야 한 2,400만이지만 하여튼 통제가 불가능한 국경 붕괴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중국은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희망대로 한국으로 그냥 바로 보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헝가리나 체코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동독을 탈출한 주민들을 서독으로 그냥 바로 공식적으로 다 보내는 이런 것처럼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봉쇄하지 않고 오는 대로 다 대한민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붕괴되는 건 훨씬 더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이런 점도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넘어오든 대한민국이 다 포용하겠다. 대련이나 저쪽 가까운 지역에 우리 페리 다 갖다 대놓고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이나 하루에 얼마가 돼도 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되겠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찌됐든 북한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은 지금 압록강 두만강 지역 여러 가지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의 주된 목적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가장 가능성이 큰 걸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북한 군부 엘리트들 사이에 균형이 깨져가지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패배한 세력들이 무장을 한 채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와서 중국 지역에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은 아주 자생적으로 발전한 아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허접스러운 그 시장 경제를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기능까지 붕괴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혼란을 막고 중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거기 군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지식인들 사회에서 특히 그 책임 있는 분들까지도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 군대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공공연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다 기우에 불과합니다. 얼마 한 달이나 됐나요? 중국 외교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 군대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변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그건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일의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93년, 94년입니다. 89년에 이제 11월 8일 날 동독이 무너지고요. 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구상의 통일 독일이 등장합니다. 이제 11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이게 통일이 말이 통일이지 어떻게 이게 그림처럼 잘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동서독이 어떻게 통일로 갔느냐. 89년 11월 8일 동독이 붕괴되고요. 90년 2월 달에 동독에서 전쟁 후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400명 자유선거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의회에서 드메지에르를 총리로 선임해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 세 가지 결의안이 제출됐어요. 하나는 동독 공산당을 불법화한다. 또 하나는 동독 공산당의 통치를 무효화한다. 또 하나는 동독을 서독의 기본법 아래 편입해서 통일한다. 이 세 가지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가지 결의안은 어떻게 의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결이 되고요. 세 번째, 서독 기본법 아래 편입해서 통일한다. 이 결의안은 400명 가운데 293명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가 반대해가지고 거의 4분의 3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결정을 받아서 드메지에르 총리가 서독에 콜을 수상하고 통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통일 조약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통합 작업을 한 다음에 10월 3일 날 마침내 서독 기본법 아래 통일이 성취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전승 4개국 미국, 소련, 그 당시 소련이 아직 해체가 안 됐습니다. 소련,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네 나라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하는데 주변 나라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독일은 패전 대가로 분할이 되면서 독일 조약에 의해서 독일 민족의 결정만으로 통일 안 된다. 너희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전승 4개국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국 동의를 얻는데 아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콜 수상이 아주 역동적으로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됐죠. 그때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다 중재하고 또 통일이 된 독일이 유럽 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는 그때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뒷거래로 어마어마한 차관을 제공하고 승인을 얻어내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어서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게 소련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독의 콜 수상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서로 기본법 아래로 편입하는 통일. 이건 북한에서 흑수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설득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전격적으로 통일을 성취합니다. 그 동독 붕괴 상황에서 서독 내부의 정세는 어땠느냐? 좌파 정당인 3인당이 야당이었는데요. 야당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왜? 지금 통일하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동독의 분단 과도 정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분간 분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보수정당 콜 수상의 기민당은 무슨 소리냐? 통일이라는 버스가 왔을 때 잡아 타야지 그냥 보내면 언제 버스가 또 오겠느냐. 기회가 왔을 때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민당의 여당인 기민당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서독 국민들의 여론이 통일이 되고 동독 주민들의 그런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했는데요. 통일 이후에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면 3인당, 야당인 3인당의 주장은 다 현실이 아니었죠. 경제도 다 더 좋아지고 사회는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독일은 마침내 유럽을 통일시켜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야당이 3인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든가 또는 소련 기민당의 콜 수상이 어리버리 왔다 갔다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더라면 통일은 그때는 안 되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9년 말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루마니아의 공산체제도 해체됩니다. 그리고 89년 이제 제가 2월달에 독일을 갔는데요. 89년 5월달에 제가 그 당시 야당 제가 통일민주당 YS 김영삼 총재 모시고 모스크바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를 가보니까 페레스트로이카, 데모크라티에, 글라스노스트, 빨간 페인트로 조잡하게 현수막을 해가지고 사방에 붙여놨더라고요. 소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에 아마 90년인가에 연방이 해체됐죠. 소연방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이제 연방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소련의 개혁은 볼셰비즘, 이 공산주의 일당 독재, 계급 독재 이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다원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로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 분야만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개방을 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소련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소련방의 해체 이 충격이 북한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밀어닥쳤습니다. 그래서 93년에 YS가 대통령이 되시고 제가 노동부 장관 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을 이웃집 드나들듯이 어마어마하게 러쉬를 이루고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그때 이미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지도자들도 다 이제 북한 체제의 붕괴를 필연적인 사실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통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부 장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어떤 우리 유력한 보수신문의 일면 톡으로 한국의 대기업가들이 평양에 가서 뇌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 너무나 수치스러운 제목 아닙니까? 또 우리 한국 내 보수 세력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 양반이 틀림없이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을 못 가게 막으시겠구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특별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두 번을 청와대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들도 아니고 다 계산이 있으니까 평양도 방문하고 또 방문하니까 돈을 어떻게 좀 주는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을 시켜야만 평화적인 통일이 빨리 오는 거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분들을 믿고 거기에 맡겨야지 막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결국은 다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개방시킨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요. 94년에 들어와서 영변 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핵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클린턴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원래 이 미국은 보수정당이 공화당이 상당히 그 무력 행사도 하고 좀 완강하고 민주당은 좀 원건하고 부들부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정반대 대외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강경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설명은 좀 깁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변 핵 시설들을 폭격하기 위해서 미치함대를 동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서울에 있는 미국인들 일본으로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동시키는 이런 작전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펄펄 뛰고 자서전에 다 써있죠. 절대 미국에 절대 영변 폭격하면 북한 군대들이 미국하고 전쟁은 못하니까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무력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반대했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미국의 힘을
잘 알고 있고 그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그 공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을 불러서 평양으로 급히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핵을 포기할 테니까 좀 클린턴을 자제시켜달라. 이래서 그 자리에서 카터가 클린턴한테 전화를 합니다. 김일성이 있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해드린 클린턴이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 CIA 그 당시 있던 그 간부가 폭격 2시간 전에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그때 북한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은 끝났다. 폭격이 되면 북한은 이제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 그때 스위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로얄 패밀리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해외에 있고 한 것은 도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의 기회는 사라지고 길고 지루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가지고 지금 3차 핵실험까지 해서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진 나라로 돼버렸고요. 4차 핵실험 위협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평양에서 사업을 하는데 후배 평양 갔다 와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때까지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평양에서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는 권력은 총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는 칼도 뽑기 전에 칼이 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뽑아서 피를 보면 사람들도 흥분하게 되고 이러면 위험이 사라지는 거죠. 총도 쏘기 전에 그게 위험이 있는 것이지 총알이 날아와 사람 피가 튀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위험도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공포 정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또 평양에서까지 배급 체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다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극도의 지금 국제적인 제재, 중국까지 동참하는 제재 속에서 극도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체제는 불안정하고 언제 해체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 특히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분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북한 체제가 와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미국 니얼 포거슨 교수, 하버드 대학의 경제사학자 니얼 포거슨 교수 같은 분은 아주 저명한 분이신데 2020년 안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짐 로저스 같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은 작년인가 올해까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제주도에 회의에 와가지고 4년 내지 6년 안에 통일이 온다.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향해서 온갖 지혜와 역량, 전략을 우리가 동원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변수가 아주 높은데요. 중국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것이 장성택의 처형입니다. 장성택의 처형은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마지막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지난번에 우리 국빈 방문하셨지만 시진핑 주석을 중국의 김정은 지도자가 중국 방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 죽이는데 앞장섰던 최용해를 작년 5월인가요? 중국의 군복을 입고 특사로 보냈지만 마지막 날까지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지 않다가 돌아가야 하는 날 나를 만나려면 신사복을 입고 가라.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신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거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첫째, 장성택이가 경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장성택이를 도와서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라. 또 하나는 왜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 우산을 믿고 핵 개발 안 하는데 북조선은 중국의 핵이 있는데 왜 꼭 핵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북한 군부나 김정은에게는 중국과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하고는 상치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앞잡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장성택을 그렇게 개를 죽이듯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극도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통일, 아까 그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분은 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를 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좀 읽어봤는데 제일 이제 유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군부 안에서의 충돌로 이제 와해가 된다. 그러면은 내전 상태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동아일보죠. 어제 동아일보. 오늘이 화요일. 예, 어제 동아일보 같습니다. 장성택, 원래 이 장성택하고 최용해 총총 집정했었죠. 그리고 이제 김원홍 지금 북한 국가보위부장, 우리나라 중앙정보국 같은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가 이제 말하자면 북한 군부의 적으로 몰리면서 이제 처형한 데 앞장섰는데 최영애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최영애는 군복 벗겨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 누구지? 하여튼 새로운 친구가 이제 그 총정치국장을 맡고 김원웅이가 국가보위부장 그 둘이 지금 이제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북한 군부는 우리나라 군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군부는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100% 대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북한은 군부가 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경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무기도 해결하고 이렇게 군부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군부 집단들끼리도. 그래서 서로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 통치 자금을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계속 그 군부들한테 통치 자금을 가지고 균형도 맞추고 그리고 충성심도 유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통치 자금이 바닥이 나 있다는
조금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은행인가 러시아 지사장, 통시자금 운영하는 친구 500만 달러 들고, 망명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 군부의 그 충성심, 또 세력 균형, 이런 거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북한에 지금 이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시장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과 관련된 여러 무기들도 있고, 또 생화학 무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속하게 북한의 질서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유엔 평화 유지군, 우리 국군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 또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 PKO의 깃발 아래, 물론 우리 국군이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다른 나라 군대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질서를 세운 다음에 자유선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임시 정부를 잠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말에 편입되는 식으로 하든지, 또 일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힌 국회의원들하고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합동회의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전체 국민 투표로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학계에서는 좀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하여튼 아주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자유선거에 의해서 통일 한국을 만들어내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빨리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큰 재앙이 닥쳐오지 않겠느냐, 또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강연을 다니다 보면 젊은 학생들일수록 더 부정적이고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난데없이 이 번개가 치듯이 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 선언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데 대박이라는 말보다 더 짜릿한 말이 없기 때문에 대박이지, 실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복이 통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고의 투자 자문회사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친구들이 글로벌 이코노믹스 리포트라고 매달 세계 경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07년 3월에 어떤 보고서 내용이 있느냐면요, 2050년 세계 여러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 어떻게 변화돼 있을 것이냐, 이 전망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 국민들 93,000달러 정도 됩니다. 2등이 통일 한국 국민입니다. 1인당 9만 달러. 그 뒤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일본은 좀 한참 뒤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인 2009년 9월호에는 어떤 전망이 나와 있느냐,
표지의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30년 내지 40년 안에 국가 GDP가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could exceed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 possibly exceed.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쭉 이 전망해 놓은 걸 보면요,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때 국가 GDP는요, 한 2050년경 됩니다. 뭐 통일이 곧 된다고 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등이 이제 인도, 2등이 이제 미국이고요. 3등이 인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4등이 브라질, 5등이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2050년 금방 아닙니까? 14년이니까 36년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요. 우리 저 같은 사람이야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한참 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박이다. 이 대박 가지고 됩니까? 이 대박은 사실은 벼락 잠깐 맞고 되게 돈벼락 맞은 사람들 별로 뜻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나라, 하나의 민족이 거대한 떠오르는 태양처럼 뜨거워지는 미래인데, 이거 대박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그냥 수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레토릭이 아니고, 이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미래 변화를 일구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자기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8월 27일하고 28일 날, 그래서 신문에도 좀 보고가 됐던데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발표했습니다. 그 수석 부사장이요. 8월 27일이죠. 며칠 안 됩니다. 자기들 창업 투자 캠퍼스를 서울에 세우겠다. 서울 캠퍼스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구글이 이 창업 투자 기지인 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런던하고 텔아비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세계에서도 세 번째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서울에다 세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진짜 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인 요스마 그룹이 또 발표했어요. 바로 다음 날 8월 28일 날 사장이 발표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산업투자 그 캐피털 기금 펀드가 한 40억 달러 된다고 해요. 40억. 그 중에 10억 달러를 한국 벤처에 투자하겠다. IT,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칼 이런 데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2의 구글, 그리고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새로운 차세대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한국에서 출연하도록 하겠다. 이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배경을 보면 두 회사 다 마찬가지로 통일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대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신, 스피릿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불길이 통일되는 순간 한반도에서
폭발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전망 보고서가 나온 것도 다 그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 다들 경제 일선에 계신데요. 뭐 너무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뭐 이 경제 아주 총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요. 물론 뭐 저 당에서도 제가 항상 우리 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관료 집단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당이 죽게 하면 살기로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성장의 원천이나 성장의 동력을 핵화시킨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뭐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우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뭐 고용의 탄력성도 없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데다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시장이 난나처럼 얽혀 있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규제는 교통 신호등처럼 아주 단순 명쾌해야 되는데 이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뭐 이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조건들이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너믹스에서 동원하는 수단은 아직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토지시장은 대출 수도 없고요. 규제 격파를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마다 다 규제 격파를 최고의 어젠다로 제시했지만 다 더 악화됐으면 될지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 격파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통일은 이 모든 조건을 일거에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시장, 노동시장, 그 다음에 뭐 규제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섬은 사방팔방으로 바다로 또 하늘로 다 이동이 가능하지만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바다로도 땅을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요. 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여건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북아 난데없는 일본의 극우 열풍 때문에 대립과 분열, 긴장 이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시아가 통합의 기운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도 제창하시고 여러 가지 동북아의 통합, 번영 이런 걸 제창하고 계신데 그건 통일이 돼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경제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극동 시베리아
블라디미르 연해주라든지 하바롭스크나 사할린 뭐 저쪽으로 어마어마한 그 농업 자원 또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 파트너로서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제가 한 50분 해야 되는데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도 어마어마한 분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1776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할 때 미국은 뭐 삼류 농업 국가였습니다. 삼류 농업 국가.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개척자들이 대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경공업이 이제 동부 쪽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도시사회국 장관도 해봤지만 중소기업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일반인들은 돈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당시 이제 이제 독립이 되고 한 80년, 1860년에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1860년 12월에 그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동부 지역에 성장하기 시작한 경공업 자본들이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대륙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그 노예도 수입이 끊어지고 어떻게 뭐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미국의 13개 주 미국에 한 1,700만 명 인구가 있었는데요. 흑인 노동자, 흑인들이 다 목화밭에 노예 제도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자본이 그 흑인 노동력을 이제 산업자본 쪽으로 공장 쪽으로 끌고 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없어요. 근데 노예 제도가 있는 한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낳는 아이는 또 노예니까.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한테 돈을 계속 대줬다. 그리고 그 대표인 링컨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농업자본 쪽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우리끼리 그냥 따로 살겠다. 이래서 남북 5개주가 동맹을 맺습니다. 유니언 잭 상징으로. 그래가지고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주 안에 있는 연방정부 군사 기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1860년 12월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1월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선거니까 11월에 당선이 되고 이제 1월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하기 전에 이미 내란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시빌 워가 이미 사실상 터진 겁니다. 근데 링컨이 자서전 읽어보면 전쟁을 막아보려고 별별 그 타협안을 내놓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타협안이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예는 그냥 노예로 인정하고 그 대신 노예가 낳는 아들, 딸은 자유인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양쪽에서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미국의 산업자본 쪽에서 전쟁 예산을 링컨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줘가지고 4년에 걸친 내전에서 이제 북군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거기서 해방된 흑인들이 산업 노동자로 전환되면서 미국이 이제 분단의 위기도 극복하고 산업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만 통일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서도 예를 보면은 통일이 됐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할 기회를 갖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동독은 통일될 때 89년 12월 그 당시에 서독이 한 3만 달러 되고 동독이 한 6천 달러 됐습니다. 5분의 1이었는데요. 10년 뒤에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 소득이요. 뭐 지금은 좀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여기 북한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이면은 거의 남한 사람들하고 소득 수준은 물론 저축된 재산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소득 수준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통일되면 10년 안에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살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실업, 대량 실업, 이 실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실업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들 또 노인들, 장애인들 실업이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다음에 빈부격차, 또 노령화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새로운 거대한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 모든 그림자를 지워낼 수 있는 희망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이야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통일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남북 전쟁을 무슨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고상한 도덕, 윤리, 노예 제도라고 하는 반인륜적인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고귀한 전쟁이었다.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경제적 동기 때문에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내전 1700만 명 중에 남군, 북군 전사자만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이요. 부상자 말할 것도.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이 통일을 신속하게 성취하는데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이혜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